우선 제가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2020년 2월 29일 밤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니 의사 한 분이라도 와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문자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와 제 아내는 바로 대구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동산병원 앞길과 서문시장에는 차 한 대, 행인 한 사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날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수술복 위에 방호복을 입고 2시간 정도 진료한 후에 방호복을 벗고 보니 그 두꺼운 수술복 전체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말이 대구 시민을 서럽게 했을 때, 대구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싸웠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지금까지도 예산안을 막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7달 만에 벌써 장관 2명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69석 거대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와 싸울 의사 한 명이 간절했던 대구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과 함께 싸울 사람 한 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로 정권교체의 벽돌 한 장 쌓은 저로서는 민주당과의 싸움에 가장 먼저 달려나갈 선봉장을 자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안철수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도 없습니다. 대선 승복 받아내고 안정적 의석으로 대한민국 개혁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121석의 수도권에서 100석을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인 70석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70석의 압승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얼마 전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이 36%,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이 49%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고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전국 선거 4연속 패배의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 되었듯이, 그리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듯이 이번 전당대회도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어야 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제가 몸을 던져서 흐름을 바꿨듯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7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17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50석 정도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압도적 승리로 대선 승복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렸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대표는 첫째, 민주당 대표와 비교할 때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빚진 사람 없이 공천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철수가 바로 그런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입니다. 제가 그리는 로드맵은 당대표 당선, 국민의힘 혁신, 총선 승리,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리빌딩, 그리고 정권 재창출입니다. 제 이런 구상은 대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순간마다 중요한 전략적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변곡점을 만들어 온 대구 시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연이은 선거에서 4연속 패배의 무기력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4.7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하고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진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대구 시민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대구 시민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과 싸우는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힘을 합쳐 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잘못된 결단이 아니었음을 대구 시민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서 국민의힘 총선 압승을 이끌 당대표가 되려는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대구 시민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국론의 중심을 잡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선택한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묵묵히 전략적으로 결단해 오신 곳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대구의 마음을 알기에 저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산병원부터 함께했던 제 선택과 결단에 손을 잡아주십시오. 안철수의 당대표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대구가 필요하다고 부를 때 항상 가장 먼저 달려오겠습니다.
위기의 대구를 지켜낸 것처럼 1인당 GRDP가 최저인 우리 대구를 대한민국의 심장답게 이제 함께 성장시켜내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강하고 유능한 당대표가 돼서 대구 경북을 인구 감소 위기에서 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의 민경석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하면 의원님께서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이 달랐었던 국민의당 시절에도 함께 공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또 특히 2020년 지역구 후보를 안 내면서 정말 선거 공조를 해왔고,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제 몸을 던져서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이제 후보 단일화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합당을 통해서 단일 대우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재선거 정말 돌보지 않고 50여 회에 걸친 외부 지원 유세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제 그런 노력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반드시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당원분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통이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해도 대통령이 일단 뽑히면 첫 해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용해주는 것이 야당의 자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임기 첫 해가 아니라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제1당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개혁의 골든타임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 정말 저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정말 노력해서 밤잠 못 자고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들, 지난주에 국민들과 함께 점검회의를 했던 바로 그 국정과제들 제대로 우리가 이제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국민들은 정권 재창출 시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10년간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KBS 우동윤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선 룰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님 좀 비판하시는 말씀 하셨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김기현 의원께서 이제 의원님이 인지 부조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경선 룰 개정에 대해서는 변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뉴스를 아침에 보고 조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생각을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유는 우리 당원들과 비당원 지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도 총선을 지휘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비당원 지지자들의 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야 170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맡은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사실 뽑는 선출 과정에도 그 표를 호소해야만 하는
비당원 지지자들의 그 뜻을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대표마다 다릅니다. 어떤 당대표는 대선을 지휘하고, 어떤 당대표는 총선을 지휘하고, 어떤 당대표는 뭐 선거 지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지휘를 안 하는 경우 같으면 우리 당원만으로 뽑아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총선에서 비당원 지지층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부터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것은 그 민심 반영하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한 여론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혀 지금 현재의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총선에 이기기 위한 그 방법을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아침에 저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며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원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김기현 의원께서 바로 1년 전에 2021년에 5월에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대선 경선 룰을 변경해서 여론조사 비율을 50대 50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대선 경선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6.11 전당대회에서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당의 정책 기조를 중도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7 재보궐선거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장 후보는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했다.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 만에 왜 이렇게 말이 180도 바뀌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 한마디로 2022년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2021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대표 후보자를 두고 이제 후보자들을 두고 성이 안 찬다는 뭐 여론이 뭐 많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과 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대표의 조건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맞습니다. 예. 머릿속에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일반론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어디서 졌느냐? 수도권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21석 중에서 지금 저 포함해서 17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말 사령관이 나와야 되고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30 그리고 중도표를 얻어야 된다. 저는 그건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타임즈 마트식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의 정체성을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는 국민의힘의 배가 민심의 그 바다를 무시하고 당원들로만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앞으로 항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중도표까지 이제 모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민심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상충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좀 두려운 것이 이것이 국민의 관심에서 사실 이제 여론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총선 승리에서도 멀어질까 그게 두렵습니다. 제 모든 것은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위 뭐 중도라고도 하고 스윙보트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2030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정말 치열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가? 저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번호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 후보가 그 사람이 과연 도덕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그 후보가 유능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그 후보가 헌신적인 사람인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 목숨도 사실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고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분야에서 사실 전문성이 있고 저는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또 그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보셨습니다만 저는 제 안에도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대구에 왔고, 그리고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2020년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제 몸을 던졌습니다. 아실 테지만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정권 교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다들 생각했었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안랩을 주식을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가로 1,5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썼는가? 저는 원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연구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연구비들을 다 끊어버리는데 저는 그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카이스트의 원자력 공학과의 정용훈 교수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형 모듈러 원전 SMR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연구비가 지원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말로만이 아닌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말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제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기부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함께 중도 지지자들이 힘을 합하면 저는 반드시 170석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예정 시간이 12시까지인데요. 이제 앞으로 한두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팩트의 박성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시려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되셔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 이제 그 추진되고 있는 경선은 당원 100%가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와 어떤 연대라든지 프로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조사를 했을 때 ARS로 안 합니다. 전부 저 면접은 여론조사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ARS 조사 결과들은 제외하고 그 면접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가 1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경선 룰이 바뀌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경선 룰이 바뀌어도 이길 자신이 있는데도 저는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는 믿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아실 겁니다. 룰을 바꾸건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만 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당대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그 여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그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고 사실 보시면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대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상승 중인데 좀 어떤 요인에서 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인수위원장 시절에 인수위원장실은 2층이고 당선자실은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서 제가 아마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에 속할 겁니다. 제가 본 윤 대통령님께서는 친화력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단력,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이 사실은 그 장점이 발휘된 것이 바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원칙대로 법대로 대응하신 것이 국민들의 호감을 다시 산 것이죠. 그리고 정말 윤석열 다음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3가지, 그러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또 교육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그런 개혁 부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지들의 단면을 이번 원칙에 따른 대응, 이런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런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